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상반기 공채가 정말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 취준생들을 보면은 계속되는 탈락에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탈락이 반복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탓을 하다가 점점 주변 환경 탓, 결국엔 뭐 사회 탓 이렇게 남 탓을 좀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환경이라는 이런 것 좀 뭐랄까요, 방어막을 세워서 네. 결국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해당 기업이 본인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두 어깨 활짝 펴시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취업 정보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탈락했던 기업은 아마 합격하셨어도 고생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에게 정말 꼭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에게 성공 취업이라는 기적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산합니다 이제 좀. 아, 그래요? 네, 이제 어.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네, 기천쌤도 월요일에 오셨을 때 여쭤보니까 네. 이제는 뭐 조금 많이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과 지금- 시간도 보내고. 전 늘 가족과 시간 보내고요. 아. 네, 여유가 좀 이제 좀 차별화. 생겼어요 좀. 네. 아, 지금 시즌에는 그러면 이런 컨설턴트 분들은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지금은 이제 6월달에 합격자들과 어떻게 시간 보낼까 이런 계획들 수립하고 있죠. 기찬쌤은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취미가 공부인 오늘 작정했나요 오늘? 대결 전 구도를 잡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네. 책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네. 멋있습니다. 그게 공부 아닌가요? 아니요. 네,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책을 또 집필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마다 시간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상반기에 떨어진 분들은 하반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혁 쌤이 보실 때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네. 삼성그룹의 이번 상반기 공채를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뭐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작심하고 최근 한 3년 동안 인적성이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의외로 인적성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 4월 14일이었나요?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져서 구직자분들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게 하반기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매우 쉬운 방향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좀 그 얘기를 많이 저는 하고 싶은데 면접 전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네, 특히 PT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또 삼성만 독특하게 있는 면접 전형이죠.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 그래서 사실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구직자분들이 체감하기에 면접장에 가서 PT 면접 못지않게 창의성 면접도 상당히 변별력이 높은 면접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지금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탄탄하게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PT 면접도 함께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인적성도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고 면접도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자기소개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강의하는 강사긴 한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기소개서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자기소개서가 물론 뭐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겠지만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상대적으로 롯데라든지 또는 뭐 CJ라든지 지금 뭐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평가 그 기준이 될 거고요. 네. 이번에 합격한 분들의 이력들을 제가 쭉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학점이에요. 네, 이공계 분들은 거의 학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조금 선호할 만한 학교들이나
또는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 또는 해외 체류 경험들, 뭐 글로벌 역량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있어서 네.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구직자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진 거는 이제는 정설이다.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학점이 뒷받침이 되면 자소서로 좀 보완이 가능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해당 교과목들 삼성전자가 강조하고 그 집중하고 있는 교과목이나 또는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뭐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주변에서 보고 있고요. 그 사실은 삼성에서 서류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삼성이 이제 공개 채용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네. 그 부모님 세대는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거의 내면 다 붙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일반 그 구직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삼성은 그냥 붙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실제로 그 서류 전형이 지금 부활된 지가 한 4년, 5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마 재직자분들 중에서 한 대리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서류 전형이 그 적부 심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업에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삼성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이 되는 분들은 또 계속 되는. 왜냐하면 다른 그 대기업 보면은 지난 시즌 때 1차 면접까지 또는 최종 면접까지는 본인이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할 때는 서류가 될 줄 알았더니 서류조차 통과가 못 되고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정량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면접이라는 게 저는 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좀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서 비중이 낮으면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말고 다른 걸로 좀 질문을 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그렇게 하죠. 아, 네, 저희 방송 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서 뭐 투영을 시킨다면야 면접장에 가가지고 뭐 이런 경험 썼네 또는 뭐 삼성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네. 이제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최종 합격할 확률은 높은데 이제 뭐 대부분 구직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시간 싸움 하다가 막판에 이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내용들을 쓰는 분들은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성장과정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나 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평소에 책을 많이 본다라든지 또는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근데 만약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다면 넌 이런 역사적 사실도 아는구나 또는 이런 주제도 아는구나라고 면접관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뭐 거의 근 한 달 동안 100명 넘게 그 면접 대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노는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고 그 자기 관리 아주 투철한 분들이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정도를 충족시키는 분들은 아주 극도로 적은 포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지금도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면접관들이 굉장히 지칩니다. 네. 저도 이거 30분 출연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네, 대기실에서부터 메이크업 받고 뭐 오늘 거의 새벽 3, 4시에 출근하잖아요. 이남규 아나운서는. 이분이 이제 네. 그렇죠. 3시에, 새벽대에 네. 오고 막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똑같아요. 임원분들도 그 매일매일 그 일정 시간에 뭐 하루 종일 임원 면접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뭐 하루에 적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6시간 동안 그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업무도 하면서. 네, 업무도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구직자분들의 그 재미없고 네, 그 지루한 얘기. 네. 뭐 입사 후 뭐 하고 싶나 그러면 뭐 지금 임원분들처럼 임원 되고 싶다. 처음에는 웃고 넘기지만 이게 네. 면접이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짜증이 날 수밖에 아, 없죠.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 구직자분들이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서류 단계부터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면접장에 가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지금 오늘 아침에 뭡니까 그 버스 문제도 지금 네. 뭐 특정 지역을 빼고는 그 잘 해결이 처리가 됐죠. 됐는데 네.
이게 또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택시 기사분이 또 안타깝게 또 자살 시도도 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다면 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3번 항목에 어떤 주제를 써야 되는지를 평소에 고민을 해 주셨다면 네. 왜냐하면 임원분들은 매일매일 그 신문도 보시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네. 평소부터 생각의 정리를 구직자분들이 해 주신다면 그게 좀 지금은 귀찮고 뭐 하기 싫겠지만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당락을 그 면접을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 임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의 특징을 알아보고 삼성전자 입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구직자들이 자소서를 쓸 때 특별히 어려워하는 항목 그런 게 있나요? 이제 뭐 1번 항목은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1번이 그리고 이게 이제 700자면 이제 우리 가뿐히 씁니다. 네. 네, 우리 잡정보센터를 꾸준하게 뭐 3년 이상 보신 분, 3년 이상이면 아직 백수.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네. 3년 동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1번 항목은 쉽게 쓰실 수 있는데 네. 2번이 좀 생소하죠. 네, 2번. 체감 난이도는 이제 2번 성장 과정이 이게 1,500자다 보니까 상당히 쓰기에도 부담스러운 글자고 제가 볼 때 지금 대기업 그 자소서 항목 중에 가장 긴 글자 수가 이 삼성의 2번 항목 1,500자. SK가 1,000자, CJ가 1,000자, LG도 1,000자. 가장 긴 항목이. 근데 지금 삼성이 이제 1,500자를 물어보다 보니까 훌쩍 갑자기 글자 수가 뛰는 거거든요. 2배 이상. 그렇죠. 1번을 쓰다가. 그다음 이제 3번 항목 최근 사회 이슈도 사실 체감 난이도로는 굉장히 좀 높죠. 4번 항목은 그리 어렵지 않은 직무 관련된 내용. 뭐 이렇게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한 4년 전부터 지금 동일해요. 자소서 항목은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있고 아마 하반기 때도 그대로 아마 자소서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혹시나 이번에 G사트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1번, 2번, 죄송합니다. 2번, 4번 항목 정도는 복붙해도 무방하다. 네네. 2번하고 4번은 그냥 단순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G사트, 그러니까 서류가 통과되신 분들이겠죠. 서류가 통과됐다는 거는 자소서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2번, 4번은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3번은 최근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뭐 2월, 3월 달 이슈를 갖다가 지금 2019년 8월, 9월 달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3번 항목은 그때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 1번은 약간의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겠죠. 삼성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여를 해줄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 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좀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자소서 문항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2번, 4번은 복부스트를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2번, 3번이 좀 까다롭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친숙해진 지원 동기 이거를 또 입사 후 포부까지 묻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직자분들이 다 영리해요, 똑똑해요. 제가 이제 보면은 그 관성 때문에 못 쓰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쓸 때는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쓰기보다는 이제 조사한 내용 또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또는 교수님이 강조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공부죠. 여러분들이 하셨던 건 그건 이제 내 공부고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님이 이제 평가하다가 얘는 내 수업을 안 들었나 보다. 배운 게 없나 보다. 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지 해서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항목을 물어볼 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지만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당신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은 삼성전자가 너에게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너한테는 좋니? 뭐 어떤 거를 너에게 주니?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요. 지금 이렇고요. 뭐 130조를 2023년까지 투자할 계획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시장성이 뭐 어떻고요. 정부도 어떻고요. 벌써 이렇게 되면 600자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0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뭐 내 얘기를 하기에는 또 글자 수 제약이 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뭐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합격하는 건 아닌데 차별화는 안 되겠죠. 다른 지원자들도 전부 다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단순 나열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쓰실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래서 이제 기업 조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조사한다는 거는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사라는 게 아니라 회사원 관점에서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러려면 회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뭐 우리 이공계 분들이 또 회사 기업 분석하라 그랬더니 무슨 대차 대조표를 보고 뭐 마켓시어를 보고 무슨 뭐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는 전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공한 뭐 전자과, 뭐 화공과, 산업공학과 이 전공 관점에서 이 회사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럼 나는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뭐 한 350자 정도는 기재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4개 항목 중에서는 네. 손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항목은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적어야 하죠. 1,500자를 적어야 하고요.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괄호치고 당구장 표시에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저는 혹시 저희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지 않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상인물을 적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제가 마감 임박했던 그 공채 시즌에서는 가상인물 적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가상 속 인물이라는 거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삼국지겠죠. 네, 삼국지에 있는 것들이 픽션과 논픽션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인문학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지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봤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같은 때는 뭐 공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서적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게임은 안 됩니다. 가상 속 인물이라 그랬더니 또 게임 속의 인물 또 웹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임원 면접이잖아요. 네, 임원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함인데 그분들과 공감을 하기에 좀 어려운 주제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 영화 속 주인공 이런 건 안 되니까 혹시나 또 저학년들이 또 동계 학예 인턴 지원할 때 제가 어벤져스도 봤어요. 가상 속 인물 쓰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또 접근하는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다양한 구직자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결국에 자기소개서는 나와 평가하는 사람이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이야기거리를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글쎄요, 지금 같은 때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가상인물이라고 일단 열어놓긴 했지만 네. 좀 여기서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책 속에서 이렇게 갖고 와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쪽은 안 되겠네요. 뭐 이걸 제가 딱 무자르듯이 영화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그쵸, 테니까 블록버스터라든지 너무 그렇죠 그런 그 뭐 흥행의 중심을 둔 상업적인 영화를 인용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글재주나 필력이 있으시면 어떻게 또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작가 수준은 아니실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지원자가 그러한 평소에 취업 외적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는 거니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2번이 결국 취미하고 특기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 묻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취미하고 특기도 이런 2번 항목을 염두에 둔 내용을 기술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00자라고 해서 1,500자를 다
전부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절반 이상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1000자에서 한 1200자 정도만 채워준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글자뿐만이 아니라 뭐 여백이랑 문단 나누는 것도 다 포함이니까 네. 막연하게 그냥 1500자 이런 굉장히 긴 글일 것 같지만 막상 또 내가 작성을 해보면 체감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직접 작성을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대 경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네, 군 경험도 참 요새 그 구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선생님 나왔던 뭐 저희 잡정보 센터랑 이런 거 보면 군 경험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잘 카츄샤라고. 아하. 카츄샤. 네, 카츄샤이기 때문에 뭐 미국인들하고 뭐 또 되게 흔한 얘기를 또 하길래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음. 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교 네. 출신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장교는 돼요. 아, 장교는 괜찮아요. 장교는 당연히 되죠. 장교 되고 뭐 늘 지난주에 제가 홍기찬 쌤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군 장교는 뭐 거의 뭐 100%죠. 여군 장교 분들은 지금 여군 장교 분들 혹시 계시면 2번 항목에 여군 장교를 지원하기까지의 어떤 나의 고민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회 비용들 그리고 훈련 받았을 때의 힘듦, 고충 그다음 또 본인의 보직이 있겠죠. 뭐 참모 쪽이든 뭐 소대장 쪽이든 네, 뭐 이런 경험들 적어주시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여군 장교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은 조금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그 정석은 3번 항목을 딱 그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자면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회적인 이슈죠. 네.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해서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약간 혼동하더라고요. 사회 이슈랑 정치 이슈를. 여러분 패스트 트랙은 사회 이슈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동에 대한 주제는 이게 사회 이슈예요. 노동권에 대한 것들, 집단 간의 갈등. 당연히 노동에 대한 문제, 삼성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장 모범 답안은 최저임금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사회 이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학생들은 그거 너무 흔한 주제 아니냐.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주제를 갖다가 삼성 정말요? 3번 항목에다 쓰신 분 오히려.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신문 안 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천자를 채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주제나 채울 수 있는 그 천자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주제는 옆에 있는 지원자도 충분히 채웁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PT 면접이라든지 창의성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 3번 항목에다 저는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전자 제가 창의성 면접 질문을 하나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를 지문 2개를 줬는데 네. 지문 하나에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신문 그냥 키면 나오는 내용. 그 어닝 쇼크. 유통 채널에 있어서 어닝 쇼크라 그래서 우리가 뭐 저만 해도 그렇고요. 마트 안 갑니다. 비싸기도 하고 거기까지 또 주차해서 가고 또 덥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모바일로 사거나 이제 이러다 그리고 또 소비 패턴도 바뀌었죠. 1인 가구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소형 패키지로 포장도 하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그 소비 트렌드에 대한 지문을 하나를 줬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뉴스 평소에 읽으시면 이게 창의성 면접 지문이었고 두 번째 지문은 그렇게 소비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소형화되고 있고 자동화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 제품의 구매 패턴, 유형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문 1과 지문 2를 고려했을 때 새롭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기획해야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이 있겠니? 안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창의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 예능에 나오는 뭘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어떤 깜짝 무슨 아니면 문제적 남자에서 나올 만한 네네. 그런 아이디어 뱅크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죠. 약간 시사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CIM 파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가전 모바일 쪽에. 네네. 네. 네. 우리가 삼성전자 그럼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도 결국 소비재 회사입니다. 네. 우리 그 식품 회사가 가장 우리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CJ 제일제당을 소비재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는데 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가 결국엔 핸드폰에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고 지금 뭐 다 들어가죠.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 같은 경우도 소비재 회사기 때문에 약간 규모는 다르지만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소비 패턴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이 주제가 결국 PT 면접에서도 나오고요. 창의성 면접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꼭 삼성전자를 지원하지 않고 지금 이번 주에 또 롯데 면접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들. 네. 롯데 어디가 있을까요? 롯데 면세점에 지원할 때. 지금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난리잖아요. 또 입찰 들어갔죠. 또 특허 지금 허가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면세점들 그 경쟁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면세점 그럼 구직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지금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면세점 사업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모르더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제가 어떤 학생이 지난주에 이제 면세점 면접을 본다 그래서 너 어쩌려고 면세점을 지원했냐 그랬더니 면세점 최고 아니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옛날 시대 살던 그렇죠. 다이궁이 뭔지 아냐. 다이궁이요. 다이궁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보따리상 아. 중국 보따리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아. 이제는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큰 손이라고 하죠. 중국에 있는 다이궁 분들이 면세점에 와서 구매를 할 때 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뭐 여행사나 또는 직접 다이궁한테 커미션을 지금 제가 알기로 20% 줘야 됩니다. 마진을.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저 잘 몰라요. 저도 뉴스 틀다가 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회사에 지원한다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다음 주에 보는 PT 면접을 위해서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이궁. 지문 야 이거 삼성전자 나왔대 이것도. 그럼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스터디를 해요. 아, 예. 그 주제가 나올까요? 지금 아마 조민혁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오늘자 그 신문에는 뭐가 나왔나? 요새는 너무 그 친절하게 케이블 채널에 이렇게 보면 여러 케이블 채널에서 뭐 신문 읽어주는 프로도 있고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주고. 그죠 전문가님들이 견해도 주시고 네. 저도 그거 보고서 이렇게 출근하면은 정리가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아직 미결된 상황이니까 구직자들한테는 하면은 좀 오히려 혼란스럽겠다.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접점에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시사 이슈라든지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나랑은 관련이 없는 이슈야.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삼성은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평소에 관심이 있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저는 주는 거죠. 3번하고 지금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뭐 꼭 특정 언론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문 정도는 구독하면서 그 안테나를 켜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신문도 좋고요. 저희가 또 2부에서 취준위 인권위원회라고 각종 사건들을 막 다루고 있거든요. 네. 아시나요? 네, 아시죠? 알죠. 저 보죠. 보는데 네. 좀 가끔 공감할 수 없는 주제들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요? 패널로 나갔으면 아. 송진원 쌤 살아남을 수 있나? 저왜 저러냐? 네,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좋은 주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얘기해달래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또 오늘 그런 것도 1부에서 좋죠. 집에 나오기 때문에. 민혁 쌤만 보시지 마시고 네. 2부까지 좀 꼭 봐주시면 하나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홍보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까지 살짝 해봤고요. 저희가 항목 하나만 더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PT랑 창의성 면접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4번 항목이 직무 관련 프로젝트나 과제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 과제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를 다 포함해서 써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걸 뭐 복붙을 해도 된다. 이거 잘해요. 이거는 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잘 쓰는 항목이라 이거는 뭐 처음 혹시나 그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처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메모리 사업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내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굳이 불필요한
뭐 혹시 안 계시겠지만 내가 전공이 뭐 화학공학과인데 카페에서 뭐 바리스타로 뭐 커피 만들었다는 거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이게 이제 지원한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CIM 가전 모바일 쪽의 해외 영업 직무는 나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일해본 경험이 있으면 쓰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법인을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결국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 문화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더라든지 뭐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셨다라 졸업하셨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 4번 항목은 이것도 지금 거의 안 바뀔 거라 지금 회사와 지원 직무를 정하셨다면 미리 자소서 항목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오늘 계획은 자소서로 시간을 좀 꽉 채워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면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PT 면접과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창의성 면접은 살짝 언급해 주셨고 네. PT 면접도 많이 어렵나요?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지원한 직무랑 관련이 없는 거냅니다. 아예 관련. 네,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공계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네네. 문과 분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회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를 물어보는 게 창의성 면접이에요. 지금 현상이 이런데 지원자인 당신이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솔루션을 제안해봐. 요게 이제 창의성 면접이고 핵심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그 걱정하는 게 내가 모르는 그 지식을 물어보거나 면접관이 또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나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방송하다가 두 아나운서 저한테 이거 한번 해봐요. 대본이 없는 걸.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 모르면 전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그거를. 그 분야는 그렇게요? 홍 기차한테 물어봐라. 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자신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을 전공에 그 국한시키지 마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 PT는 철저하게 전공이에요. 완전 다르다고 다르네요. 보죠. 네, 그리고 PT는 제가 처음 삼성 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문을 3개를 줍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살짝 보여주고 내가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고르면 지문이 이제 딸려 나와요. 그럼 그 지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주어져요. 전공 그 지식을 내가 그 PT 할 수 있게끔 전혀 모르는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상황도 주고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이론을 접목시키는 게 맞겠니?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줍니다. PT는. 네, 삼성 같은 경우에 한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30분? 네. 많게는 40분, 50분까지도 줘요. 그러니까 별도로 컨트롤을 잘 안 해요. 면접관들이 자 PT 빨리 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 PT 주제 푸시고요. 풀고 있으면 자 뭐 한유진 지원자 임원 면접 가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그만큼 PT 면접의 변별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피셜이에요, 피셜. 네. 저희 합격자들 봐도 PT 전혀 자기는 모르는 거 그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 또 그 구직자 입장에서 편한 게 뭐냐면 노 블라인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에요. 삼성은 세개 면접이 다. 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게 나와도 면접관이 이력을 보고서 질문을 해줘요. 이남규 씨는 이걸 그럼 못 풀었구나. 그러면 어디? 근데 수업은 이런 거 들었네. 그럼 이때는 뭐 배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PT 면접을 면접관이 이렇게 꽉 채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네네. 구조화가. 그러니까 혹시나 PT 면접을 여러분들이 뭐 지식 때문에 놓쳤더라도 임원 면접 부분 오늘 임원 면접 얘기할 시간 없지만 임원 면접 부분에서 충분히 그 혼자 들어가요. 임원 면접은. 삼성은 다 혼자 들어가네요. 삼성은 창의성 면접도 혼자, PT 면접도 혼자, 임원 면접도 혼자. 물론 삼성 화재나 이런 특수 직무는 합숙 면접도 있긴 합니다만 코딩 면접도 있죠. 몇 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대 1이죠. 다대 1로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중을 잘 따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PT 면접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PT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 나는 대부분 이제 PT 면접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일정 부분의 점수만 취득하시고 임원 면접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 팁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삼성 인적성에 떨어졌다고 해서 구직 활동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떨어졌어도요. 다른 회사 되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번 주에 포스코 건설도 면접 보고 있는데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포스코 면접 볼 정도면 다른 회사 인적성 된 데가 없냐? 뭐 삼성 서류도 떨어졌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 내가 불합격했는데 다른 회사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부분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최선을 다하되 네.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들도 꾸준하게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미세먼지 민생 추가 경정 예산안.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투자, 관광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형파워 펌프입니다. 산업용 펌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품질기술부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펌프 기술 관련 인증 및 시험 관리, 제품 품질 관리 및 검사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9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품질기술부 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마감일 잘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수원시청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년 청년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이 행사는 청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2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10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 구직자 간의 1:1 현장 채용 면접이 진행되며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구직자의 적성 검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행사장으로 오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행사는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5월 24일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원 컨벤션센터 3층에서 진행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 일자리센터 031-228-3875에서 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박람회 소식입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현장 면접까지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신영증권 주식회사에서 신입 출납창구 사무원 10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900만 원 이상입니다. 영업점 창구 업무 및 본사 사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0일에서 5월 23일 15시까지로 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납창구 직원 1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신화회계법인에서 경력직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장부 기장 및 결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더 좋은 프로그램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행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환쌤, 이번 달이 5월이잖아요. 이제 네. 가정의 달인데 뭔가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저희 지금 집에 다 환자들만 있어서요. 정말요? 네. 이제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계속 네. 감기를 달고 살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족들 다 옮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목소리가 그렇죠.
아픈 5월 어떻게 해요? 그래서 6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은 좀 아프더라도 6월은 좀 더 희망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아이고. 그리고 또 교원 쌤이 아쉽게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뭐. 아프셔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 아프진 않아요. 갑자기 환자를 만나. 병원 입원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맡고 있는 게 좀 많아져서 정말요? 잠시 좀 하차하는 걸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쉽네요. 다시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신다면. 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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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교원쌤이 잠시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MC분들은 퇴직금 제도 잘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 저희가 아직 한창 일할 때라서 아직 생각 안 하셨죠? 회사나 퇴직금은 생각하기 싫은데 왜 이런 거 물어보시죠? 보통 이제 퇴직금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1년 근무하면 보통 한 달치 30일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취준생도 그렇고 재직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냥 회사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퇴직연금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퇴직금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정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0.8%에 달하고요. 100인에서 299인 사업장도 83.3%나 도입이 됐습니다. 10인에서 29인 사업장 또한 도입률이 절반 수준인 53.4%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도입률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곧 신입 직원이 될 취준생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례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사한 회사가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뭔가요? 제가 근무가 1년 넘으면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1년 지난 후에 연금 가입 후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퇴직연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연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사무실 막내를 탈출한 나두찌 주임입니다. 제 아래로 신입사원 A군이 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A군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임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라는데 설명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는 사연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신입사원이 된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DB와 DC 중 선택해서 가입을 하라고 하던데요. 퇴직금은 뭔지 알았는데 퇴직연금은 처음 들어보는 제도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와 DC 중 뭐가 더 유리한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교원쌤께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에서는 신입사원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제도 샅샅이 살펴보자입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의 불꽃 연기와 함께 또 사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사례 1번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퇴직금, 퇴직연금 이게 뭔지 개념도 잘 모르겠고 그냥 회사 들어가면은 알아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의를 좀 짚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회사는 퇴직급여 제도 중에 이제 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본인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회사 명의나 아니면 근로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맡기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회사는 회사나 근로자의 어떤 운영 그 결정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도 하죠.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개인형 퇴직연금 이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드는 어떤 보험, 연금이라는 종류다 보니까 실제 퇴직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만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사례 두 번째 분이시죠. 주임님이 되신 분. 네네. 그분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가장 큰 차이, 아까 이제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퇴직금, 퇴직연금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재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회사 밖에 두고 있느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네. 근로자 퇴사 시에 일시금 형태로 이렇게 그 지급을 하죠. 목돈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월급 받는 기분으로 뭐 이렇게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회사가 도산이나 뭐 파산이 이러는 경우에 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근무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퇴직금만 하더라도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몇 천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퇴직연금이고요. 이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을 해놓지만 회사가 적립하는 순간 다시 금융회사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중에 퇴사 시에 이거를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 개설이라든지 약간의 절차의 복잡성은 퇴직금보다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퇴직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이렇게 본인한테 줄 수 있는 거, 퇴직연금은 밖에 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회사가 부도나거나 해도 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좀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겠지만, 그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꼭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세 번째 사례를 보니까 영어가 또 나옵니다. 뭐 DB형, DC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확정급여형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길 때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납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운용에 대한 실적, 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은 회사께 되는 거죠. 혹시라도 손실이 난다. 펀드 같은 경우에 원금 손실 같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손실이 난다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회사 같은 이런 DB형 같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 전원이 퇴사할 경우에 그 퇴직금 발생의 80% 수준 정도를 적립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근로자는 퇴사 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 기여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DC형 같은 경우는 DB형과 달리 근로자 개인 이름의 계좌를 개설하고요. 회사가 거기에 근로자 근무할 때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명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수익과 손실은 당연히 개인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되는 거고요. 퇴직금, 아까 DB형 같은 경우에 그 근로자가 퇴직금 형태로 받아갈 수 있지만, 퇴직금 동일한 금액을 받아갈 수 있지만, DC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연봉의 12분의 1이 적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 3년 근무했다는 근로자가 있을 때 1년 연봉차는 1년 연봉은 2,400이었고 2년 연봉은 3,000이었고 3년차 연봉은 3,600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3개월치 임금을 가지고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3년간 일했으니까 3개월치잖아요. 9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되기 때문에 2,4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이 적립되고요. 3,000만 원일 때는 25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3,600일 때는 300만 원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총 750만 원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친 네네. 750만 원을 받게 되는군요. 이해하셨나 봐요. 뭐 대충 약간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퇴직금은 마지막 그 DB형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 3개월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처럼 계산이 되지만, DC형과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본인 연봉의 12분의 1이 적립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률에 따라 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둘 다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단점이 가까이 있고요. 이제 이걸 뭘 선택하느냐, 제 뭐 친한 친구도 회사 입사하자마자 이걸 뭘 선택하냐는 질문이 왔을 정도로 좀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뭐 지금 표에 좀 나왔지만 장단점 분리해봤지만 급여 상승률이 보통 이 운영 수익, 요즘에 이율이 금융권 이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급여 상승률이 더 크다 보니까 선택이 가능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한 게 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중도 인출이 안 돼서 뭐 근로자가 본인이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중도 인출 불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DC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좀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DC형에서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나인데 네. 어떻게 수령을 하면 좋을까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 아까 뭐 복잡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 그냥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네. 간단한 건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은행에 계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좌 거기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라는 거를 본인이 은행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회사가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 금융사에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면은 그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수령 절차는 간단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교원쌤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뭐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원쌤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교원쌤도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좀 해볼까요? 네. 작년 3월 달에 첫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예, 1년 좀 더 지났는데 처음엔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나름 이게 또 방송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쵸. 예, 생방송에 좀 스릴도 있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또 워낙 잘 이끌어 주셔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뿌비가 좀 꿈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뿜이 그 태어날 때 뭐 네. 태명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좀 저장을 시켰다가 아. 나중에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번 우리 좀 두 딸이 이쁘기 때문에 한번 아나운서로 좀 키워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교원쌤 감사드리고 신세미 캐스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